인공지능 2.0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현실을 가상으로 바꾸는 디지털 트랜스폼, 그리고 가상세계에서 인공지능이 최적화한 결과를 현실로 가지고 나오는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결합된 스마트 트랜스폼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나요? 바로 인공지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인공지능은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인공지능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꿈이었죠. 그리스인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자동화 기계, 또 피그말리온의 살아있는 조각상, 걸리버 여행기, 최근 영화도 있습니다. 매트릭스, 아이 로봇, 허, 어벤져스, 트랜센더스. 자, 이러한 인류의 꿈 인공지능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1956년 다트마스 컨퍼런스가 인공지능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에이머신, 튜링 같은 분들이 있었죠. 자, 이 다트마스 컨퍼런스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당시 존 맥카시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허버 사이먼과 앨런 유웰은 디지털 컴퓨터가 10년 내 세계 챔피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수학적 정리를 증명할 것이다. 허버 사이먼은 또한 20년 내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빈 민스키는 한 세대 안의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결과 우리 알고 있죠? 꽝이었죠. 왜? 계산지능의 한계, 논리체계 한계, 데이터 부족. 자, 인공지능. 이래서 인공지능 기대가 증폭됐다가 꽝이 됐는데 1970년대에 들면서 이제는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인간이 어떻게 룰을 만드는가, 이걸 가지고 만들어 보자. 또한 신경망 연구도 등장합니다. 80년대. 문제는 그 결과가 역시 꽝이었다는 거죠. 데이터 부족, 계산 능력 부족. 그래서 인공지능은 두 번의 빙하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부활을 하고 있죠. 2006년도 힌튼 교수가 Restricted Boltzmann Machine 기반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만들고 2011년도에 인간과 IBM 왓슨의 퀴즈에서 제퍼디쇼에서 인간이 완패했죠. 2016년도에 도저히 인공지능 안 될 거라 그랬던 바둑에서 이세돌 구단이 4대1로 지게 됩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부활하고 있는가? 자, 성과를 볼까요? 그 어렵다는 바둑에서 이제 알파고 이후에 알파고 제는 바둑 기사를 모두 때려잡고 그리고 은퇴를 해버렸죠. 우리 조치훈 구단이 정말 화난다고 그랬습니다. 바둑돌을 던져보고 싶다. 우리 로봇 분야에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로봇 이동에 대한 획기적인 새로운 알고리즘이 딥러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서도 페퍼가 등장하고 챗봇이 등장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의사가 진단을 하기 시작했죠. 어마어마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이미 얼굴 인식에 대해서는 휴먼 레벨이 97% 수준인데 이미 주요 회사들의 인공지능 인식도는 99.5%를 넘어서고 있죠. 마이너리티 시대가, 레포트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도 이제 휴먼 레벨 94.9% 수준을 급속히 따라잡았습니다. 전 세계 이미지에 대한 올림픽이라고 얘기하는 이미지넷 컴피티션에서 오차율이 28% 그리고 6.7%까지 와가지고 2015년도에 드디어 이것이 3.57% 인간 수준을 넘어섰죠.
그리고 2016년부터는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하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2012년 이후에 이 레이어가 급속히 증가합니다. 19레이어, 22레이어, 그리고 152레이어까지 등장하죠. 이 레이어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이미지 인식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맥락을 만들어냅니다. 자, 구글이 이미지 캡션 제너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 사진을 보고 만든 거죠. 여러 사람들이 시장에서 쇼핑을 하는데 많은 채소 가게에 있다. 뭐 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사람이 더러운 도로에서 모터사이클을 타고 있다. 물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개는 3마리인데 2마리라고. 가장 큰 틀린 건 이런 거죠. 자신있게 이건 스카이크래퍼, 에어플레인, 카 맞추다가 이건 고릴라.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욕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은 발달을 했습니다. 이미 이것도 3년 전 얘기입니다. 딥러닝은 영상에 이어서 음성에서도 획기적인 실적을 내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음성 인식도를 올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더니 이만큼 좋아졌습니다. 오차율 12%. 그런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좋아져요. 이게 뭐였냐? 바로 룰 베이스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딥러닝을 적용한 이후에 이제는 이 오차율이 3% 이내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실시간 번역의 시대가 오고 있죠. 레리 페이지는 금년도에 구글 번역기로 64개 국어를 자유롭게 소통할 것이다. 예, 64개는 아니지만은 이미 대부분 주요 국가들은 우리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40개국 번역하는 만통, 지니톡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픽셀버드 같은 경우 귀에 꽂아서 실시간 번역을 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입한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인공지능의 딥러닝이 만든 이제 최근 성과는 이렇죠. 자, 음성의 경우는 어느 정도냐? 정치인을 우리가 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디오를 이용해서 비디오의 입술 움직임을 합성을 해내죠. 이제 영상에 대해서는 흑백 사진들을 복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흑백 영화들이 실제에 가까운 컬러 영화로 다시 부활을 하고 있죠. 해상도도 올려나가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인공지능은 감정은 모를 거야?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옥스퍼드 프로젝트에서 분노, 경멸, 불쾌, 공포, 행복, 무관심, 슬픔, 놀라움 8가지 감정에 대해서 90%를 인식하고 있죠. 캠브리지 대학은 도시버와 협력해서 감정 아바타, 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감정들을 표현합니다. 인식하고 표현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로봇에 적용되죠. 그래서 로봇 소피아는 이제 모하메드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가지고 이런 질문을 받죠. 이곳에 있는 게 행복하냐? 나는 부유하고 힘을 갖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에 둘러싸이고 있으면 항상 행복하다. 멋지게 답을 하죠. 자, 우리 투나잇 쇼에 나가서 한 얘기입니다. 로봇의 감정 보유에 문제가 있나? 답이 또 헐리우드 얘기냐? 사람들을 이해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감정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 사우디에서 로봇 시민권을 받았죠? 시민권 부여받은 소감?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불과 6년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발전 속도. 불과 2012년도에 앤드루 응 교수가 비지도 학습으로 처음으로 고양이하고 개를 구별했죠. 그리고 불과 5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 5년 사이에 일어난 일은 뭐냐? 이제는 이미지가 아니라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도로 우리가 5년 뒤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런 걸 가능하게 한 게 뭔가? 바로 세 가지죠. 두 번의 빙하기를 벗어난 것은 딥러닝 알고리즘이 물론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힌튼 교수의 큰 역할이죠. 근데 이분이 딥러닝 알고리즘을 제대로 개발했다 치더라도 강력한 병렬 컴퓨팅의 GPU 기술이 없으면 실제 계산이 안 됩니다. 또 그러한 계산을 도와줄 학습시킬 방대한 학습 자료가 빅데이터가 쌓여 있었어요. 1957년도 로젠블러트가 제시했던 퍼셉트론이 이제 3대 기술 혁신으로 부활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세 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려서 논문이 등재되는 그런 구닥다리 논문에 의존하지 않고 아카이브를 통해 가지고 빠른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연구의 공유, 그리고 그 결과인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GitHub,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인수를 했죠. 그리고 텐서플로우와 같은 오픈소스 커뮤니티. 자, 이 세 가지의 개방 혁신 생태계가 이 인공지능 부활을 이끌어준 겁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대단한 일을 했죠. 자, 2015년도에 저희 카이스트가 뭘 했느냐? 달파의 조난 로봇 챌린지에서 1등을 했습니다. 우승을 먹었죠. 그리고 작년도에는 서울대 장병탁 교수님 팀이 가정용 로봇 경진대회에서 또 우승을 했습니다. 압도적인 차이로 우승을 했죠. 물론 이 하드웨어는 페퍼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 들어가는 인공지능을 우리 장병탁 교수님 팀이 개발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걸 가능하게 한 기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인공지능은 전문가 시스템이죠. 전문가 시스템은 뭐냐? 연역적 규칙, 즉 우리가 룰을 만듭니다. 문법을 공부하고 우리는 문법을 통해서 영어를 공부했죠.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엑스퍼트 시스템입니다. 이 엑스퍼트 시스템으로 가르쳐 보면은 대략 오차율이 10% 이내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음성의 경우 13%, 대체로 20% 내외의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대충 비슷하게는 갑니다. 그렇지만은 디테일에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왜? 룰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인간의 언어의 해상도보다는 현실 사회는 훨씬 복잡한 거죠. 우리가 고양이 개를 애들한테 가르칠 때 털의 모양이 이렇고 그리고 이빨 발톱이 이렇고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고양이하고 놀고 애들하고 놀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거. 이건 개고 이건 고양이야. 구체적인 룰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러한 데이터로부터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한 귀납적 추론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데이터 드리븐. 이것이 바로 지금 딥러닝에 기반이 된 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 기반 학습, 머신러닝은 이런 거죠. 자,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학습 데이터를 넣습니다. 요건 강아지야. 요거는 고양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딥러닝 알고리즘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학습된 데이터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테스트 데이터의 결과가 이거는 개고 이건 고양이가 하고 내놓는 겁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의 결과를 내는 겁니다.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있는 거죠. 이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알고리즘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건 그러면은 뭐 완전 하늘에 새로운 거냐? 아니에요. 인간의 신경세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뉴런, 자, 뉴런은 우리 머릿속에 1000억 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뉴런들은 1000개의 시냅스를 가지고 있죠. 자, 이 1000개의 뉴런, 1000만 개의 뉴런이 1000개의 시냅스, 총 100조 개의 연결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뇌 구조입니다.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나의 뉴런을 모델링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 뉴런이란 것이 이 각각의 시냅스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적절히 웨이팅해서 더해요. 그래서 누승합이죠. 누승해서 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컨볼루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뭐 어려워. 그냥 더해서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일정 이상이 되면은 요거는 고양이야, 요건 개야 하고 정하는 거죠. 즉, 이 함수, 적절한 함수에 대해서, 이 스레스홀드 함수에 대해서 들어온 입력에 대해서 웨이팅 팩터를 얼마를 만들 거냐, 바이어스를 얼마 줄 거냐, 요거를 정하는 게 학습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죠. 뭐. 자, 우리가 이 입력이 x1이 1이고 x1, x2가 각각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보면은 0, 0는 0, 뭐 1, 0도 0, 1, 1일 때 1, AND 펑션이죠. 이런 AND 펑션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x1이 w1이 0.5, 그 다음에 w2가 0.5, 스레스홀드를 1로 잡으면 딱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미 1957년도에 단층 퍼셉트론 이론으로 로젠블레트가 내놓은 거죠. 코넬 연구소에 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를 친 게 누구냐? 우리 인공지능의 선구자 중에 한 분 민스키가 초를 칩니다. 이거는 뭐냐? 그런데 x1, x2의 요런 함수, 요게 우리가 exclusive OR죠. exclusive OR, 이거는 각각 1이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분류할래? 이렇게 자를래? 그러면 한쪽이 없어지죠. 어떻게 잘라도 없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건 안 된다는 걸 증명하니까 이 퍼셉트론은 꽝이다 하고 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했더니 우리가 A, B 이런 exclusive OR을 이렇게 자르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지만은 이렇게 선이 두 개가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오케이. 그러면은 두 개의 선을 만들려면 이 구조를 한 계층이 아니라 입력과 출력 양쪽의 가운데 계층 하나 더 만들자. 좀 더 잘해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레이어를 3개를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요 층을 누려갈수록 우리는 다층 구조를 만들면서 곡선을 통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잘라갈 수 있는 아주 정밀한 분류 체계를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딥러닝 구조가 나왔습니다. 이 딥러닝 구조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출력이 나왔을 때 출력에 최적화되는 요 웨이팅 팩터, 요거 모든 거를 최적화해야 돼요. 이게 단수가 늘어날수록 이거는 익스포넨셜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오케이,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2000년대까지 이 어마어마한 계산은 할 수 없다고 포기를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모든 국가가 지원을 안 했는데 캐나다가 열심히 지원을 했습니다. 그 결과 힌튼 교수가 제가 Restricted Boltzmann Machine 하고 우리가 불필요한 연결망은 없애버리자 하는 드롭아웃을 만들면서 이것이 드디어 계산 가능한 수준으로 들어왔죠. 거기다가 또 힘을 붙인 건 뭐냐? 이제는 우리가 많은 걸 계산할 수 있어. 병렬 컴퓨팅, GPU 기술이 등장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너를 학습시켜 줄 수 있어. 빅데이터가 등장하죠. 이래서 딥러닝이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 2010년도에 처음으로 고양이와 개를 지도학습으로 힌튼 교수가 분리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이런 딥뉴럴 네트워크는 이게 가만히 보니까 또 뇌구조하고 똑같아요. 즉 하나의 뉴런과 시냅스 구조가 하나의 퍼셉트론이라면은 이것이 실제 인간의 뇌에서는 뭔가 맛있는 게 하나 보인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점을 인식하고 선을 인식하고 그리고 오브젝트를 인식해서 그 다음에 더 큰 오브젝트를 인식해서 보고 나서 그거를 집어서 먹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즉 뭐냐? 선을 인식하고 점을 인식하고 선을 인식하고 면을 인식하고 오브젝트를 인식하고 여러 개의 레이어로 만들어져서 가는 이 구조가 뇌 구조하고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미
우리 생명체에서 입증된 거니까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기술들이 개발됩니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이거는 주로 영상 분석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음성 분석에. 그럼 동영상 어떻게 할까요? 두 개 합치면 되겠죠? 예. 근데 인간의 언어 능력, 이것은 어떻게 하나? 언어를 봤더니 해마의 단기 기억, 데네피지의 장기 기억이 있어요. 롱 숏텀 메모리가 서로가 이중 구조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간 시냅스에서 어릴 때는 많은 기억 시냅스가 있던 거를 나이 들면서 12세 내후에 그걸 많은 거 없애버립니다. 드롭아웃 현상이 생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옛날에 말이야 문법 배우던 거 다 없어? 아니야. 문법을 기본으로 배우면 빨리 80%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커리큘럼 학습을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등장하죠. 좀 더 이제 우리가 하면 장병탁 교수님이 정리한 수많은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이 등장합니다. 넘어가야죠, 당연히. 자, 그러면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는 영상 처리를 했죠. 이 공간적으로 이렇게 딥러닝 구조를 시간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로 바꾸면 됩니다. 이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반복되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두 개의 롱셔텀 메모리 사이를 처리한 맥락 처리가 들어오죠. CNN, RNN, LSTM이 지금 바로 인공지능의 3대 분야, 영상, 음성, 자연어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퍼셉션, 영상하고 음성을 인식하죠. 자, 오감 인식과 생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인식을 했죠.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 다음 뭘 하느냐, 우리 인공지능이 스스로 그림을 그리죠. 이건 딥드림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인지를 합니다. 인지하는 건 비서지능, 추천지능 이런 게 등장하죠. 그래서 빅스비, 헤이시리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인지 능력과 추론 능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행동을 하죠. 페퍼가 오고 우리 한국의 휴보가 되겠습니다. 아주 그 재미있는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영상들이 각각 여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의 한계가 확실해졌네요. 뭐죠? 바로 데이터입니다. 왜? 데이터로부터 배우니까. 데이터가 많으면 잘 배울 거 아니냐. 또 한 가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없어도 배우는데 그렇습니다. 알고리즘을 잘 만들면 데이터를 줄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진화 반영한 글에서 데이터의 진화, 데이터를 어떻게 더 만들 수 있을 거냐, 그 다음에 모델을 어떻게 컴팩트하게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인간과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 진화는 스스로 데이터를 조금 데이터가 있는 걸 가지고 많이 만들자. 이것을 강화학습,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아예 스스로 내가 만들어내자. 그래서 이것을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I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배운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배운 결과, 데이터로 배운 결과를 모듈화해서 남들한테 전달하자. 그래서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얘기하는 Lean Augmented Learning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변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겠다. 뭐 화상 같은 데 가면 변화해야지 하잖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신뢰도를 올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딥러닝에 필요한 데이터 진화 방향이 될 것이다. 모델 진화는 캡슐 네트워크, 이제 모델 자체를 하나의 그 캡슐 형태의 좀 더 진화된 모델을 만들자. 우리 딥러닝의 퍼셉트론 모듈을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러닝 모델을 만들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인간과 소통하자. 그리고 도대체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자. 프로그램 없이 배우는 방법이 없겠느냐, 뭐 이런 거죠. 마침 프라이스 워터하우스가 2018년도 인공지능 테크 트렌드 톱 10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이트를 가면은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딥러닝 이론에 대해서 또 캡슐 네트워크, 심층 강화학습, 게인, 그리고 린, 확률 프로그램, 하이브리드, 자동화 머신, 디지털 트윈, 설명 가능한 AI
등이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중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 강화 학습은 아타리 게임에서 유명한 거죠. 얘가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하더라. 그래서 이 environment, 주어진 게임 환경과 게임의 주체 사이에서 이 스테이트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어려운 용어로 마르코프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르코프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드는 거죠.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의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쯤 되죠. 제한된 데이터로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을 만드는 겁니다. 데이터의 부족을 극복하죠. 이번에 모듈을 만드는 겁니다. 힌튼 교수가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다고 하죠. 예. 자, 그래서 사람의 인지 능력을 보면은 이 포즈, 방향에 대해서 무관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단순 객체와 복합 객체를 공간 계층화하게 되면은 러닝의 효율을 50% 이상 올릴 수가 있다. 그리고 당시 그거는 동시에 데이터의 절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학습할 수 있다는 것과 같죠. 근데 문제는 아직 이 속도가 느립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앞으로 캡슐 학습 힌튼 교수가 새롭게 기여할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린 증강 학습은 앤드룬 교수가 또 열심히 주장하는 거죠. 기존 학습 결과를 가지고 그걸 또 데이터를 가지고 또 반복해서 딴 사람이 또 배우고 그럴 필요가 없죠. 다른 모델로 학습을 이전하자. 그래서 이미지넷에 보면 다양한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된 게 있죠. 그걸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트랜스퍼 러닝을 하자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인식을 했죠. 데이터를 통해서. 근데 왜 못 만들까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연구로 전환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 사람들의 얼굴 DB가 있어요. 구글 포토 지금 공짜로 어마어마하게 모았죠. 자, 그 다음에 랜덤하게 데이터를 만듭니다. 랜덤하게 데이터를 만든 거하고 실제 데이터에서 나온 거하고 구별자가 구별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가 아니야. 그러면은 구별자의 성능을 향상시켜준다. 자, 그래서 생성자와 구별자 성능을 각각 계속 향상시켜줍니다. 맞아 그러면은 구별자, 그 다음에 틀려 그러면 생성자의 성능을 향상시켜 나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바로 이 과정이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죠. 자, 그래서 생성자는 만들고 검증자는 거르고 현실과 유사한 가상물을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실제 스트리트 사진에서 이렇게 추상화된 사진을 끄집어내는데 반대로 이제는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시티맵에서 이런 결과를 낼 수 있고 이런 인풋을 집어넣으면 이런 건물을 만들고 이런 블랙 앤 화이트를 집어넣으면 컬러가 나오고 이런 스케치를 주면 실제 가방 디자인을 해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까요? 수많은 만화, 우리 일일이 그리고 채색하고 또 다른 이미지 만들고 그럴 필요가 뭐 있나. 수많은 만화의 인물 거기서 거기에요. 누가 만들어요? 이제 개인이 만들어냅니다. 자, 이것을 이제 unsupervised conditional generation을 해서 두 개의 개인 모델을 가지고 사이클링 합니다.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얼룩말, 하나는 조랑말 가지고 하면은 얼룩말을 조랑말로 이렇게 바꿉니다. 다음에 조랑말을 얼룩말로 바꾸죠. 좀 이상하긴 하죠. 이게 얼룩말 같지는 않은데. 자, 썸머 윈터가 이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내냐? 존재하지 않는 명사를 만듭니다. 구글이 전시를 했죠. 인공지능화가 아이콘 전시를 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명사들의 그림을 모작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인공지능을 가지고 우리 배워야 되겠네요. 어떻게 배우나요? 자, 구글의 텐서플로우. 물론 텐서플로우 말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그니티브 툴킷을 비롯해서 여러 개방 생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생태계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게 구글의 텐서플로우죠. 텐서플로우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는 구글의 개방 생태계다. 이걸 가지고
여기 데이터 기반의 플로우 그래프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데 여기서 노드는 수학연산, 엣지는 다차원 배열. 이걸 우리가 텐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텐서 보드가 있죠. 그래서 여기 운영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고 디버깅을 하고 그래프 상세 정도를 제공하고 매개 변수 통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데 텐서플로우 서빙에서는 운영을 합니다.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고 나서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결과를 반영을 해 나가죠. 쉬워요? 안 쉬워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 학습을 스스로 배우는 learn how to learn을 배우는 오토머신 러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텐서플로우의 경우에도 이렇게 따라갑니다. 데이터를 어퀴지션에서 익스플로레이션에서 프리퍼레이션,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모델 셀렉션, 모델 트레이닝,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뭐 등등등등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는 데이터를 얻어 가지고 우리가 예측된 결과만 제시하면은 시작과 끝만 알면은 가운데는 알아서 한다. 그러면 복잡한 파이썬 프로그램 필요 없고 여기서는 이제 이전 학습하고 모델이 발달하니까 되는 거고 미래 인공지능 모습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현장 인력 교육의 핵심이라고 그러고 있죠. 현장 인력을 이렇게 가르치자. 여기 구글의 클라우드 오토ML에 들어가면은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은 런투런 알고리즘을 이제 만든 거죠. 많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스스로 골라가면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는 아프리카에서 야생동물 서식을 하는데 도대체 동물들의 행태가 어떤가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은 거를 가지고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이 오토ML 가지고 동물의 행태를 분석 조사합니다. 그러면 이 자체로 그냥 배우는 방법이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제가 누군지 아는 거죠. 자, 연구실에서 이제 디자인까지 누구나 쓸 수 있게 된다. 근데 이제 남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간과 협력하는 겁니다. 왓슨한테 인간이 2011년도에 참 참패를 했죠. 또 알파고한테 우리 이세돌 구단이 억울하게 애석하게 패했습니다. 억울하진 않아요. 인공지능은 똑똑하죠. 그런데 도대체 얘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 수를 넣는지 모르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죠. 인간은 협업을 위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반복되는 일은 누가 하느냐? 로봇이 하죠. 창조적인 일은 누가 하느냐? 인간이 하죠.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가 모라백의 패러독스입니다. 자, 그러려면 소통이 돼야 됩니다. 자, 소통이 되는. 지금 보면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요. 야, 그래서 얘가 고양이다. 도대체 네가 왜 이걸 고양이라고 생각했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 이 러닝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게 고양이인 이유가 나한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야, 발톱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짖고 이렇게 털이 생겼다. 그러면 뭐가 되냐? 소통이 가능하고 협업이 가능하게 되죠. 바로 explainable AI가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explainable AI를 활용하면은 현재 우리가 인공 러닝 테크놀로지들을 보면은 잘 우리가 옛날부터 쓰던 디시전 트리. 그런데 해상도가 무지 낮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쉽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디시전 트리로 만들어지니까. 자, 우리 확률에 기반한 베이지안 빌리프를 하면은 이 분류에 의해서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딥러닝에 의한 것은 굉장히 정확한데 인간한테 설명도는 도대체 꽝입니다. 자, 문제는 이 문제를 풀어야죠. 이거를 앞으로 끌어내자. 이 정확도도 높이고 설명도도 높여. 그래서 새로운 어프로치가 뭐냐? 딥러닝을 어디로 끌고 가냐? 이 앞으로 끌고 가자는 겁니다. 자, 끌고 가기 위해서 등장한 것들이 딥 익스플레이션이죠. 그래서 딥러닝에서 explainable 설명 가능한 피처를 끄집어내자. 자, 이거 뭐 도대체 뭐냐 이거? 이게 고양이냐 발톱이냐 뭐 좀 끄집어내자. 그걸 가지고 이제 두 번째는 interpretable 모델로 만드는 거죠. 마치도 decision tree 같은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인간이 이러한 explainable 모델을 통해 가지고 협업이 가능해집니다. 소통, 협업, 예측이 가능해지죠. Deep Explanation, Interpretable 모델, 모델 인덕션에 대해서는 이런 많은 연구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이제는 인간과 소통이 되죠. Human Computer Interface 쪽에서 이런 활동들이 있었고, 사이콜로지 쪽에서도 이제는 인간과 협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예종철 교수가 행켈 행렬 기저 함수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뭐가 되느냐? 이런 딥러닝이 바로 행켈 행렬 기저 함수로 표시되더라고요. 이제 뭐가 되느냐? 미리 예측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딥러닝의 데이터의 개수, 데이터를 뭐를 취득할 것이냐, 그 다음에 뎁스를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미리 최적화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스마트 트랜스폼이라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CPS의 역할입니다. 현실 세계를 데이터화하죠. 여기서 이제 IoT와 IoB, 스마트폰이 역할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만드는데 요 가운데서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CPS, 현실과 가상의 융합 모델이 필요합니다. 자, 융합 모델 이런 거죠. 자, 이것은 현실과 완전히 1대1로 대응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 요거는 도시 모델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모델들을 만드는 게 복잡해요. 하나하나 만들려면 굉장히 머리 아프죠. 이거를 인공지능과 도메인 나리지, 그 분야의 지식만 있으면 복잡한 모델 없이 데이터로 강화학습한다. 오토머신 러닝과 같은 개념들입니다. 자, 히다치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인공지능 CPS를 만들어내고 있죠. 자, 거기다가 우리는 인간 말단에서 인공지능을 꼭 소프트웨어로만 하느냐? 아닙니다. 하드웨어도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쪽에서는 양자 컴퓨팅, 그리고 하드웨어 쪽에서는 칩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에 해당되는 칩까지 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죠. 자, IBM이 만든 트로스가 됩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칩으로서는 네페스가 만든 NM500이라는 칩이 미생경 신경미세칩 576호의 유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런 이미지 비디오 레코그니션을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칩이 제공되고 있죠. 궁극적으로 미래는 전력 소모를 줄여야 되니까 유기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크기도 이제 모든 디바이스에 들어가야 되니까 1mm 이하가 돼야 되겠죠. 인공지능 서비스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 세상은 3차 산업혁명이 만든 인터넷의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졌죠. 그 데이터가 구조화되면서 지능이 만들어집니다. 데이터란 지능의 구조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의사결정한다는 것은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즉, 가치를 바탕으로 내가 아침 6시라는 정보를 보고 밥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은 좀 더 잘 것인가, 이런 게 우리의 의사결정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사회 전체를 놓고 봐서는 늘 시장경제에서는 공급과 수요가 시장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죠. 굉장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인터넷 혁명이 들어오면서 공급과 수요의 연결 비용이 극적으로 감소됐습니다. 이어서 지능혁명이 들어오면서 선택 비용이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추천이란 걸 하죠. 자, 그러면은 검색의 시대에서 추천의 시대로 갑니다. 검색과 추천이 합쳐져 가지고 시장의 우리 연결 비용이 급속히 감소됐죠. 그러면은 공급 쪽에서도 이제 또 지능이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은 B2B 인공지능인 IBM 왓슨이나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지능적인 공급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하죠. 소비자들은
수요의 융합지능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여기 비서들이 등장하죠. 이래서 수요, 공급, 시장이 이제 지능을 통해서 융합혁신, 소셜 이노베이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새롭게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우선 우리 인공지능 중에서 우리 인간을 도와주고 있는 비서인공지능, 융합지능은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인공지능 스피커들이죠. 챗봇들, 지금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이런 챗봇들이 등장했고, 특히 우리 아마존 에코, 또 우리 네이버 클로바가 지금 강력히 부상하고 있죠. 인공지능 비서는 이미 시리를 포함해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나 구글 나우, 구글 어시스턴트 등이 등장했고, 빅스비는 이제 카카오 아이하고 결합하고 있죠. 우리 또한 SNS에서도 페이스북은 물품 구매, 전달, 식당 추천 전부 다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해야 될 수많은 판단의 역할을 인공지능이 도와주고 있다. 자, 첫 번째 전쟁. 작년도는 알렉사의 시대였죠. 작년도 CES에서 수많은 회사들이 알렉사를 탑재하고 나왔습니다. 작년도 1분기에 아마존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졌죠. 근데 금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불과 1년 만에 구글이 앞서갔습니다. 뭐의 힘일까요? 데이터의 힘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시대 변화에 한국이 만만치 않죠? 네, 우리 챗봇 3위에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집을 바꾸죠. 구글 홈이 등장하고, 애플의 홈킷,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LG가 스마트 싱큐, 삼성의 스마트 싱스 등이 스마트 홈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각종 로봇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키바 물류 로봇, 그리고 로봇 바리스타가 등장했죠. 요거 나중에 눌러보시면 실제 바리스타가 작동하는 게 보입니다. 우리 한국의 달콤 커피에서 하고 있는 비트입니다. 호텔 로봇이 등장하고 공항 안내와 청소 로봇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도시의 시큐리티 문제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코티카 예측 시스템은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을 미리 탐지하게 되고 있죠. 마이너리티 레포트의 시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리테일 쪽에서도 우리 아마존고, 우리 방문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피자 및 드론 배달 로봇, 그리고 우리 성별, 동선, 특이사항 이런 것들 전부 다 분석하는 아우라 비전의 AI 리테일 같은 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의료 쪽에서도 음성인식 기반의 원격 진료를 하고 음성인식 기반의 의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교육 쪽에서도 인공지능이 등장합니다. 아프리카의 교사 부족 문제를 야네투가 교육용 태블릿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출판사가 있어요. 인키트입니다. 24개를 출판했는데 그중 22권이 50위권 이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저자 인쇄도 이렇게 많이 줍니다. 온라인은 25%, 오프라인은 51%를 주죠. 그런데 누가 편집했길래? 편집자가 없어요. 독자와 인공지능이 편집자입니다. 이제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시대가 개설된 거죠. 인공지능 애저 서비스, 트리플 A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인공지능 실제 활용 사례들. 결국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인공지능을 개발할 건가요? 아니죠. 우리 인공지능 알고리즘 그 자체 우리한테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사업 기회를 도출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IBM 셰프 왓슨은 본 아페티트하고 손잡고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인지 컴퓨팅 요리를 제공합니다. 갖고 있는 정보, 날씨, 재료들을 분석해서 새로운 요리법을 제안하고 있죠. 자, 의료인을 도와주고 있는 업무 피로를 감소하는, 지금 엑스레이 진단을 하는데 지금까지 직접 진단하던 것들을 메디컬 어시스턴스가 등장해 가지고
대부분의 사전 문제를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업무의 80% 이상이 줄고 있죠. 저녁에 있는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글로벌 트레이드 로지스틱스에서도 머스크사, 세계 최대 해운 회사죠. IBM의 하이퍼레저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인공지능 물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퍼스널라이즈드 파이낸스가 키바 같이 우리 후진국에서 개인정보 분석해서 신용도 추천하고 대출하고 있습니다. 에비에이션 디시전에 대해서도 항공 분야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시간 연료를 절약합니다. 자, 자동차 관련 요금을 토큰 기반으로 자동 결제를 하고 있죠. 기업 내의 문제를 볼까요? 자, 기업 내에서도 자연어 처리 기술로 콜센터를 운영했더니 문제 해결을 85%, 이메일 20% 감정하더라. 그리고 감정 등급까지 우리가 고객 응대에 활용합니다. 로봇 저널리즘, 인공지능 로봇은 물론이고 물류 자동화를 했더니 오류 비용이 21% 감소, 대략 한 20에서 10% 감소합니다. 구직 희망자, 퇴직 예상자, 언제 퇴직할 건가? 대략 갑자기 파일을 많이 다운로드 받으면 대략 퇴직 예상이 예측되고 있죠. 로봇 저널리즘, 그래서 수많은 증권 분석 기사는 로봇이 쓰고 있죠. 이제 파이낸셜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파이낸셜 뉴스가 서울대 HCI랩하고 시작해서 한 거죠. AP통신도 오토매틱 인사이트가 워드스미스죠. 그래서 1초에 2.건을 작성한다. 대체로 하멘드의 주장에 의할 것 같으면 2020년까지 기사의 90%는 로봇이 대체할 것이다. 로봇이 번역도 하죠. 자, 여기 있는 번역 한번 해볼까요? 네, 영어 번역 거의 비슷합니다. 자, 다음 소프트에서 인공지능 로봇 어드바이저를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 벤치마킹 대상은 미국의 S&P 500 지수. 훨씬 많이 보네요. 예. 여긴 몇 가지 트릭도 있습니다. 자, 우리 보고서를 쓰는 거 해볼까요? 자, 우리 이런 보고서를 쓰는데 깃발 관광 대신 찾아온 개인 관광들을 가지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시와솔솔 떴습니다. 게임 오브 더 스론의 다음 버전을 누가 쓰느냐? 인공지능이 쓰고 있죠. 구글의 AI 시인이 데뷔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꽤 그럴듯하죠. 사람이 썼다고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미 튜링 테스트를 거쳤다 볼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음악과 미술도 하지요. 사람이 이렇게 입력하고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마젠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죠. 예. 자, 여기 뉴럴 신세사이저 기술을 가지고 구글 브레인이 딥마인드를 가지고 했더니 30만 개 지금 없는 음이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음을 합성하는 거죠. 예. 심전도도 우리 한국의 뷰노가 그 심전도로 빈맥성 부정맥을 예측하고 있죠. 개도국의 혈압 진단을 위해서 디지털 병원 수출조합이 루닛과 같이 전문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이와 같은 인공지능으로 혈액을 진단하는 패키지를 개발했습니다. 대략 93%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화영화에도 응용하죠. 우리 정병탁 교수팀에서 열심히 만화영화의 스토리를 만들고 그 씬들을 분석해서 새로운 만화영화를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 또 맞춤 만화영화, 보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다. 만화 자동 채색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만화 자동 채색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많은 만화 제작의 관건을 줄일 수가 있고 저해상도를 고해상도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깜빡거리죠. 왜 깜빡거릴까요? 심리학자에 들어갈 것 같으면 불필요한 정보를 지워서 새로운 해마의 저장 공간을 마련하려는 뇌의 프로세스다. 그럼 이걸 생체학적
컴퓨팅에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이제는 블랙박스 신경망을 이용해서 인간의 언어를 그대로 해석하고 인지하는 기술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체세포 단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변이 성장하는 소프트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수정계를 가지고 한 겁니다. 이 수정계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세한 손끝 떨림 같은 걸 가지고 느껴진 압력, 긴장감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외과 기술 수술에 사용할 예정이죠. 자, 감성 컴퓨팅. 그래서 어펙티브 컴퓨팅도 지금 개발되고 있죠. 감성 컴퓨팅의 핵심 기술은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빅데이터지요. 여기 스피치가 있고, 감정 탐지가 있고, 바디 제스처 같은 게 있죠. 감성 기반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 구글 브레인 프로젝트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감정을 인지한다. 레노버에서 한 겁니다. 이 레노버의 에어 클래스는 웹캠 기반으로 학습자들이 학습 집중력을 얼만큼 갖고 있는가 모니터링하죠. 자, 톤 애널라이저는 고객 텍스트를 통해서 감성을 분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간과 기계를 점점 경계를 머물고 있습니다. 생체와 같은 자비롭고 부드러운 피부, 신체적 변이, 질감의 차이, 자연 언어, 그리고 건망증 같은 실수도 한다. 인간다움과 인간답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계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고도의 정확성, 정밀한 극한 환경, 편리성, 반복 노동의 효율성, 휴식 불필요. 근데 상상력 부족, 인간 노동 대체, 윤리적 논란 이런 문제들은 풀어나가야 되겠죠. 자, 이제는 야론 헤다드가 만든 딥러닝의 적용 사례를 제가 인용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CSI 스타일의 픽셀 복원입니다. 자, 그래서 구글 브레인에서 딥러닝 가지고 저해상도 이미지로 어떻게, 그러니까 요 이미지에서 오른쪽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진 해상도를 극명하게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 사람 움직임을 추출합니다. 사람 뼈의 위치를 학습을 해가지고 비디오만 가지고 이 사람의 움직임을 측정해 나가고 있죠. 비디오만 가지고 측정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각종 행동 분석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죠. 사진 설명하죠. 예, 그래서 소위 컨텍스트 맥락을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태블릿이다, 와터다, 자, 이제 다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시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으로 보고 있는 사람의 시선을 이렇게 왼쪽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죠. 실시간 행동 분석.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객체를 만들기 위한 사진은 이제 우리가 반복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사진과 새로운 사진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은하계 사진도 소위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개인을 통해서 은하계와 화산의 사진을 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번역, 구글 워드렌즈가 딥마인드와 같이 인수한 회사죠. 이렇게 바로 지금은 나옵니다. 고래를 구합니다. 보고 고래를 분석을 바로 하게 되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듭니다. 자, 개인으로 이제는 이미지를 생성해 나가죠. 이런 인풋을 주면 이런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냥 이제는 일일이 디자이너들이 디테일을 그릴 것 없이 스케치만 주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도 다양하게 만들어냅니다. 텍스트를 읽고, 물론 텍스트를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예를 들어서 구글 썬루프 팀에서 구글 어스의 지도를 가지고 뎁스 센서를 가지고 모델을 3차원으로 만들고 나서 이거를 신경망 모델로 가지고 이걸 분석해 가지고 태양광 패널로 얼마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해내는 거죠. 자율주행차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로보틱스 이제 넘어지고 일어나고 섬세한 작업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덤블링까지 하죠. 자,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다. 음성을 합성하고 음악을 작곡하고 비디오 소리를 복원합니다. 그래서 사일런트한 비디오에 여기다가
사운드 트랙을 입혀주는 거죠. 유명 작가의 화진, 크렘트의 미술을 우리가 따라할 수 있게 위키를 쓰고 섹시피어 스타일의 글을 만듭니다. 글씨도 쓰죠, 이제. 자, 편지 이제 이렇게 보내자고요. 인구 통계하고 선거 결과를 봤죠. 예를 들어서 15분간 지나가는 차를 보고 세단하고 픽업 트럭의 수를 비교해 보고 이렇게 구글이 한 겁니다. 자, 딥드리밍은 이런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만들어 보는 거죠. 마치 또 꿈꾸는 사진과 비슷하죠. 이제는 딥러닝 네트워크를 스스로 만드는 딥러닝 네트워크가 등장했습니다. 뉴럴 컴플리트가 되겠습니다. 지진을 예측합니다. 딥러닝 가지고 점탄성 계산을 수행했더니 이 계산 시간이 5만 %가 향상될 수 있다. 경주에 당장 써야 되겠죠. 자, 이제 예술도 붓을 든 아론, 작곡하는 인공지능 롤리타, 춤추는 로봇 키보드, 그림을 음악으로 전환하는 픽토뮤직, 이런 등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글쎄요. 문제 풀어야죠. 자, 그럼 이런 인공지능의 산업계를 볼까요? 공장, 모든 인공지능의 산업은 맨 처음은 데이터로부터 시작합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두 번째는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클라우드에 잘 모을 것인가? 그리고 인공지능이 그걸 분석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4단계로 구성이 되죠. 똑같은 식으로 우리가 구글 자율주행차가 이루어지고 이 IBM 셰프 왓슨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다는 아니죠. 가장 어려운 문제 남았습니다. 보안 문제가 남았죠. 전통적인 보안의 위협 감지가 실패하고 있죠. 지금 전체 우리 보안 책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44%가 Security Operation Center가 없다. 그리고 30% 기본적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뭘 모르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대응 상품이 느리다. 그러니까 해커들에 비해서 방어, 창과 방패에서 창이 빨리 발전하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뭘 바꿔야 될지 모르죠. 자, 그 다음에 과거 데이터 조사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인공지능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스스로 공격을 미리 예측하고 탐지하고 대응. 바로 이게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죠. CB인사이트가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2016년부터 급속히 여기에 대한 머신러닝이 사이버 시큐리티에 적용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우리 보안 데이터들 이미 우리가 20만 개, 그중 보고되어 있는 취약점이 7만 5천 개. 자, 인간에 의해서 생성된 지식, 이것을 우리가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우리는 침입 탐지, 악성 코드 분석, 취약점 점검, 엔드포인트 점검, 이런 것들을 자동화, 전자적 방어, 속도 향상, 비용 절감 누가 하느냐?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 입력 관점에서 악성 코드, 취약점, 룰, 수집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솔루션별로 악성 코드 차단, 분석, 레포팅, 취약점 점검, 이상 행위 탐진을 하겠다는 거죠. 몇 개 업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대응 전략을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4차 산업혁명이 만드는 새로운 세계는 50조 달러의 시장을 창출할 겁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시장은 1000억 불 규모예요. 뭐가 중요하죠? 활용이 기술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이죠. 근데 알고리즘이 오픈소스화 됐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빅데이터가 중요한 거죠. 자, 빅데이터는 뭐냐? 빅데이터와 인력 양성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빅데이터는 공공정보와 개인정보로 구성.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오픈소스가 2015년에 구글이 텐서플로우를 개방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은 날, IBM이 그 다음 주, 페이스북이 그 다음 달, 그리고 작년도에 더 잘 만들었죠. 인공지능 기술은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데이터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 6대 전략은 우선 활용 전략으로서는
개방 클라우드를 사용해라. 개발 전략으로는 오픈소스와 글로벌 커뮤니티를 써라. 인재 육성 전략으로서는 무크와 패스트 캠퍼스 같은 것을 활용해라.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방 정보를 쓰고 빅데이터 패러다임을 전환해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개인정보와 클라우드 법을 규정해라. 그리고 미래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정리해라. 인공지능 개발 어떻게 할까요? 우선은 우리는 있는 걸 써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만 확보하자. SaaS를 활용하고 데이터를 확보하자. 여기는 많은 우리가 쓸 수 있는 툴들이 많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 코타나 등 많죠. 개발할 때는 뭘 쓰느냐? 인공지능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쓰자는 겁니다. 구글의 텐서플로우,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뉴욕대의 카페, 토치, UC 버클리의 카페, 몬틀리어 띠아노 등이 있습니다. 이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소프트웨어들은 GitHub에 거의 대부분 소프트웨어가 올라가 있죠. AI 알고리즘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데이터도 이미 공유 사이트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확보할 거냐? 특허와 표준으로 확보해라. 예를 들어서 네스트가 구글에 인수하기 직전까지 114개 자체 특허, 그리고 160개의 우리 빌려온 특허들이 있었습니다. 빅데이터 가치 사슬별로 특허 포트폴리오가 아주 이렇게 공고하다. 따라서 특허 표준을 잘 만들라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스토리로 가겠습니다. 인공지능 이후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회 갈등, 인공지능과 O2O 결합하는 4차 산업혁명은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약한 인공지능은 양극화, 강한 인공지능은 특이점의 문제가 있어요. 모른다는 거죠. 양극화 문제를 풀고 모르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양극화 문제는 노동총량 불법의 법칙에 기반해서 자꾸 인공지능이 일자리 없앤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배가 제대로 되면 이 양극화 문제는 해소가 된다는 거죠. 자, 1차 분배와 2차 분배를 잘 만들면 됩니다. 이것은 다른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자, 사회 갈등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 핵보다 위험하고 악마를 부른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개방형 인공지능 개발에 착수했죠. 스티븐 호킹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건을 두고 있다. 그리고 가셨습니다. 반면에 존 서얼은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이 있다. 레이 커즈바이는 그럴 필요가 없다. 문제는 뭐냐? 자의식을 가진 것. 즉 알파고는 이세돌을 이겼지만은 자기는 이세돌 이긴 거 몰라요. 이긴 거를 알면 자의식이 있는 거죠. 이 자의식이 있는 인공지능이 이제 집단 리더십을 갖추면 자비스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강력히 규제를 해야 되겠죠. 인공지능의 현주소는 지금 개별 지능은 비정상적으로 탁월하게 빠르게 성장하는 유아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학습해서 각 뇌의 기능들을 담당해 나가고 있죠. 그러면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의 부분을 담당하는 약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도움의 역할을 한다.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강한 인공지능, 자의식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인공지능은 규제하자는 거죠. 이거는 통제하고 이건 활용하자. 이게 인공지능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의 잡은 여러 개의 업무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통해서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죠. 이걸 나눠봤더니 반복되는 노동, 창조적인 업, 그리고 재미있는 놀이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앞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반복되는 노동, 이거는 인공지능이. 그리고 창조적이고 재미있는 거는 사람이. 이런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2017년에 나온 그레이스 박사의 논문이 있습니다. 이게 옥스퍼드 예일 인공지능 임팩트 공동연구 논문이죠. 말 그대로 AI가 인공지능, 휴먼 퍼포먼스를 넘어설 것이냐. 그래서 45년 내 전망에서 모든 부분에서 인간을 넘어설 확률이 50%이고 모든 일자리를 자동화할 확률이 125년 내에 50%다. 그러나 모든
태스크는 가능하지만 모든 잡에서 45년 내에 인간 업무는 5% 정도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다니엘 로스 MIT 인공지능 연구소장이 작년에 얘기한 거죠. 병리학자의 오진율, 인공지능의 오진율 합쳤더니 오진율. 결국 인간과 인공지능은 장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로봇을 배제하는 첫 번째 미래 아이디어는 이거는 국가의 추락입니다. 로봇과 경쟁하는 인간은 개인의 추락이죠. 결국 로봇과 협업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라백의 패러독스, 인간과 로봇의 협업 관계죠. 예를 들어서 디자인의 경우에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하고 인간이 결합하게 되면은 인간은 몇 개의 변수만 주면은 이제 수천 개의 설계 옵션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이 인간의 업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프로세스가 단축되죠. 인간이 해야 될 일, 그리고 인공지능이 해야 될 일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결국 일자리는 이제 사람이 반복되는 일과 창조적이고 재미있는 일을 모두 해야 되는 변호사가 반복되는 일은 인공지능에 맡기고 법률 맞춤 서비스로, 교사는 학습 맞춤 서비스로, 의사는 의료 맞춤 서비스로, 즉 반복되는 육체적 정신적 노동은 로봇과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소위 연결된 업무로 가는 거죠. 우리의 아바타 인공지능을 하나 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의 윤리는 뭘까요? 이제 막을 수 없는 인공지능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인류는 파트너 관계이죠. 약한 인공지능은 촉진하되 강한 인공지능은 규제하자. 따라서 소스코드는 필수 공개하고 인문학은 10년 내에 인공지능의 윤리 기준을 정하고 10년 내 강한 인공지능 규제를 돌파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성장을 통해서 인류 전체의 풍요를 만들고 분배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제공해야 됩니다. 자, 이 성장의 견인차는 인공지능, 분배의 핵심은 블록체인입니다. 둘이 4차 산업혁명의 쌍끌이죠. 우리 인공지능의 양대 관건은 데이터의 신뢰성이 있는가, 그리고 데이터가 모여있는 인공지능 플랫폼의 권력 독점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바로 블록체인이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블록체인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